여러분들에게 지문의 5가지 형태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순서를 실제의 지문 빈도 순으로 할 겁니다. 빈도 순 중에 가장 많은 지문 유형을 차지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형입니다. 이럴 때에는 비교대조 문제잖아요. 당연하게 공차를 찾는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마인드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분류형이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A랑 B의 공차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는 또 그리고 한편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이 나온다면 나열, 정렬식 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A만 이해해도 B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즉 힌트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은 유형인 거예요. 얘랑 얘마저도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했다시피 앞에서 비교형은 어디든 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랑 얘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여러 개로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여러분들의 독해에 더 쉬워지는 겁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문의 5가지 형태, 지문을 5가지 형상별로 구별해서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지문 유형 5가지를 지금부터 순서를 출제의 지문 빈도 순으로 할 겁니다. 이유는 문제풀이 시 판단하고 활용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구조에 대한 이론을 익혀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수능 문제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독해 능력은 논술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심지어는 작문 능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의 5가지 형태를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문 독해는요, 수능 영어 독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이 지문은 논리성, 가독성, 적용성 이렇게 3가지를 갖추고 있는 거의 평가원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공인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봐도 논리적인 글이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문의 5가지 형태는 정형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문의 이 5가지 형태를 벗어나는 거는 조금 이례적인, 상투적인 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원은 점차 지문을 특정 형태를 갖추게 되어서 이 5가지라는 게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결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출제 빈도순이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빈도순 중에 가장 많은 지문 유형을 차지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형입니다. 자, 비교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A와 B라는 개념어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바로 중심화제를 놓고 보는 비교형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즉 중심화제 A에서 파생되는 하위 개념어 A 혹은 B를 중심으로 비교 혹은 대조 형태의 지문 유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출제 빈도순이니까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이 유형 외에 나머지 나, 라, 마, 바 4개 더 있으니까 더 있잖아요. 그 지문들,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지문들마저도 이 비교 대조를 기본 골자로서 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지문, 이 비교형 지문조차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면 뒷유형에서 타격이 어마무시하게 있을 거라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글들 같은 경우에는 자, 내용 유형을 구체화하는 유형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용 유형을 구체화할 때에는 A와 B 중에 B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비교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와 B는 쌤쌤이라는 대등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화제 비교형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비교 대조형 같은 경우에는 다루는 과정이 간단하게 3단계로 나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비교형이다 보니까 중심화제, 뭐를 놓고 비교할 건데 이 화제가 중요하니까 이 첫 문장에서 화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제, 즉 피해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말하고자 하는지도 화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3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 대상이 나올 때 이제 대상들, 이 A랑 B라는 하위 개념어, 이런 대상들입니다. 이게 개념어인데 이 대상들이 나올 때 그 대상들이 만약에
비교되고 있다면 아하, 비교형이구나. 그래서 어떠한 개념들이 비교되고 있는지를 찾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화제를 찾고 이론, 사상, 학자 등의 이름을 구별해 가면서 왜냐?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비교하는 문제일 수 있고요. 사상 간의 차에서 사회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을 놓고 봐도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의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도 fight, 비교가 가능하니까 이걸 놓고 이름을 구별할 때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 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어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3단계라 그랬는데 4단계가 있습니다. 비교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형은 3단계로 끝날 겁니다. 자, 얘 때에는 당연히 비교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논술 유형, 논술 대비, 2합사, 3합육 이런 거 들어보셨죠? 수시에서 논술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비교 문제, 뭔가와 뭐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또는 얘랑 얘의 대조를 해보거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비교 대조 문제잖아요. 당연하게 공차를 찾는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마인드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 비교를 한다는 건 목적이 도대체 얘랑 A랑 B가 있을 때 둘이 뭐가 같고 둘이 비교할 때 뭐가 다른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 및 주장을 토대로서 각 견해나 이론들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아, 얘가 얘랑 비교되고 아, 얘가 얘랑 관련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어가면서 하실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그죠? 비교할 때 공통점 차이점 찾자. 그리고 이런 것들 나오면 비교형이구나 인식하자.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걸 배운 뒤에 학생들의 적용하는 실력을 봐도 대략 60-70%의 학생들은 그냥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을 그냥 읽는다고요. 이런 것들 그냥 나오면 무의식 속으로 비교구나 하면서 얘랑 비교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읽고 비교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정확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배울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느냐? 바로 초창기 내가 지금 알려줬을 때 시기에는 의식적인 노력을 너희들이 기울여 주셔야만 합니다. Why? 의식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초반에 배울 때는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기 싫죠? 저한테 배운 팁들 다 기억하고 있고 싶으시다면 제발 의식적인 노력을 귀찮더라도 우리 뇌는 뇌를 쓰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의식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수업하는 거를 들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의식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통점과 차이점만 찾으면 되고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다는 건 대상을 인지하고 있는 거라는 것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교형을 배웠고요. 그 다음은 뭔가를 예를 들면 여러 물건이 있을 때 얘는 문구류, 얘는 사무기기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분류라 그러죠. 그래서 분리수거 할 때 그 분류입니다. 우리 이번에 두 번째로 배우게 될 유형은 분류형인데요. 얘는 A는 A 플러스 B라고 해서 A랑 B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련이 없는데 얘네 두 개가 딱딱 쪼개지지만 기본적으로 시작은 같은 거. 즉 A는 해서 이렇게 쪼개졌을 때 A와 B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즉 중심 화제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개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의 주요 서술 대상인 중심 화제 혹은 개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요. 먼저 초론부에서 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런데 이게 나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나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데 뭔가 응선 지원되지 않습니까? 글을 읽어본 적 있지 않아요? 이런 글 있습니다. A랑 B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거는 분류형일 때 A랑 B 두 개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수능 독서 지문은 두 개예요. 왜? 지문 분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 개도 나온 적이 있고요. 다른 유형들 여러 가지 가능성 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에 나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중심화제가 서론부에 있다 그랬으니까 서론부에서 찾아야 되는 게 1단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론부에서 중심화제, 대상, 개념, 원리 이런 화제들
뭔가를 가리키는 거, 대상, 그리고 뭔가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 그리고 어떠한 기본적인 기계의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중심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찾으셔야만 해요. 반드시 그게 핵심어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독서, 독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 자, 이제 문단별로 나눕니다. Why? 자, 우리가 문단별로 나누는 이유는 글이 문단이 일단 왜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글을 볼 때 문단별로, 글을 쓸 때 문단별로 나눌 때 주로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눕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즉 다른 말로 우리가 독해를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아, 기본적으로 그 글을 토대로 분류를 할 때 하나는 A고 하나는 B라면 A는 2문단에, B는 3문단에 놓지 2문단에 A와 B를 같이 낼 가능성은 낮겠구나 라는 거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2문단에 A 플러스 B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3문단부터 또 A 플러스 B겠습니까? 아니죠. 3문단으로 구분 짓고 A에 대한 설명 구체화, 그리고 4문단에서 B에 대한 설명 구체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문단에서 핵심 내용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핵심 내용은 A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B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3단계입니다. 글의 흐름을 보여주는 말이나 접속 표현을 찾아라. 자, 말이나 접속 표현이라고 하면 흐름이니까 여러분들 연결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흐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호가 없어졌는데 괄호치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이 글, 분류형 글, 비교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출제되는 유형에서 뭔가 약간 A랑 B를 놓고 비교한다. 약간 대상을 설명하는 느낌이 강하다. 하면은 비교형으로 여러분들이 가름하시라고 했죠. 하지만 분류형은요. 그런 기준을 아직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하지만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아요. 자, 분류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1문단에서, 자, 1문단에서 대상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이 서론부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론부에서 예를 들면 중심화제, 뭐뭐는 뭐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개념을 설명하는 거나 또는 뭐뭐는 뭐뭐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구나. 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원리를 놓고 봤을 때 뭐뭐는 어떤 원리로 작동한다. 어떤 원리이다.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온다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분류해 나가겠구나. 닥치고 분류형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중심 대상을 가지고 A, B 전혀 관련 없는 생뚱맞은 걸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여러 개의 특징, 겹치지 않는 특징에 대해서 A, B, C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 특징을 좔좔 글로 써주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는 좔좔, 그냥 좔좔. 내가 아까 말했던 3문단, 4문단. 그리고 반대로 둘을 계속 붙여요. 얘는 이런 반면에 쟤는 이렇습니다. A는 이런 반면에 B는 이렇습니다. 중심화제 A는 같았지만 나머지 관점에서 봤을 때 A랑 B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좔좔 쓸 수 있어요. 즉 병렬식으로 쓸 가능성도 높습니다. 병렬식으로 쓰여지기도 하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지문 내용을 독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분류형이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A랑 B의 공차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는 또 그리고 한편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이 나온다면 또 라는 말이 한 번 더 말하겠다는 거고 한편이라는 것도 이어지는 내용을 뭔가 한 번 더 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이 병렬식 구조 즉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나열 병렬식 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나열 병렬이라는 거는 분류해서 나열하거나 뭔가를 병렬식으로 분류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지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 유형은 이것저것 잡다한 게 합쳐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통합, 사회 통합, 과학할 때 통합이라고 불러주는 통합형입니다.
자, 뭔가 통합형 어려운 느낌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비교형, 분류형 앞에서 배울 때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문 유형으로서 익숙했습니다. 그죠? 지문 구성이 감이 왔어요. 하지만 통합형부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진 않아, 이름상. 하지만 뭔가 새로운 느낌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문 독해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통합형 지문도 100% 분명 만나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게 풀리면 통합형 지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 통합형 지문이라는 거는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즉 중심화제에서 나오는 중심 개념어가 3개예요. 하지만 자, 아까 것도 3개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걔랑 다른 거, 이 개념어가 3개인 거는 같아. 그지? 나올 수 있으니까 분류형과. 하지만 A 플러스 B는 C로 통합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A랑 B를 더했더니 얘네들이 합해서 C가 된 거예요. 새로운 게 하나 탄생했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놓고 봤을 땐 관련이 있고 얘랑 놓고 봤을 때도 관련이 있어. 하지만 A랑 B를 놓고 갔을 때는 관련이 없어.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하지만 이 C만 이해하면 A, B 이해 안 한 거랑 똑같고 C를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A만 이해해도 B를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즉, 힌트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은 유형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지문의 소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지문 구조가, 이제 우리는 형태를 보니까 구조를 보는 거잖아요. 구조가 굉장히 제일 쉬운 유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의 소재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소소한 팁이에요.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지문 소재를 어렵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말했던 A만 가지고 C의 내용을 유추해야 된다든지 도저히 B 내용이 독해가 안 돼서 아니면 이 C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얘 내용만 봤을 땐 이해가 안 되지만 A, B를 다 읽으면 이해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문 소재를 어렵게 내는 유형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설명해주는 이 스텝 및 단계대로 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긴장하거나 막 어렵다라는 인식만 갖지 않고 쉽다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이다 보니까 내용 요소를 구체화하는 앞에 비교형 이런 등등의 유형과 다르게 뭔가를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거나 또는 뭔가의 A와 B가 학자로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바탕으로 이 어떠한 근거 해가지고 내린 결론 해서 주장에서 근거로 이어지는 글의 구조도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A랑 B가 쌤인지 A랑 B가 수준 차이가 있는지, 즉 A와 B가 대등한지 서로 상하관계에 있는지 이거를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중심화제를 부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서 비교가 되는지 얘랑 얘마저도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했다시피 앞에서 비교형은 어디든 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랑 얘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비교가 주가 아니라 걔네들을 가지고 새로운 거를 도출하는 게 주 목적인 거이지만 지문 구조상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학자들, 2명 이상의 학자들의 견해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 특정 하나의 중심 화제를 기준으로서 삼고 그런 글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A와 B는 서로 쌍방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간에 싸우는 거지.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쟤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쌍방의 주장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계속 그것만 바탕으로 하면서 C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때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비교 대조글에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분석 능력이 중요한데 과정이 발전되는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통합형은 소위 A랑 B를 합해서 C를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과정이 있어요. 그죠? 과정이 있는 글이잖아요. 그냥 하나하나 비교가 아니라 얘는 내용이 흐름이 있단 말이야. 즉 과정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발전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알수록 그거를 앞의 내용을 기억해 가면서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되는 게 이 독해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분석 능력이 필요한데 이때 통합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주의사항. 자, 통합형은요. 팁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 통합형일 가능성이 높느냐?
자, 문단의 앞부분에 기본적으로 뭐 연도가 나오거나, 연도가 나와요. 뭐 1400년대 이런 식으로 연도가 나오거나, 또는 19세기 중엽 이런 식으로 19세기 이런 세기를 말을 하든가, 또는 먼저 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개념으로서 C를 도출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에는 여러분들 중심화제를 먼저 찾아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이 중심화제가 A랑 B로 쪼개지면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어내는지 이 과정을 찾아내시고, 그러니까 약간 A랑 B를 구분 지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는 A의 주장, 어디는 B의 주장. 왜? 선지로 구성될 가능성이 이런 글의 구조에서 매우 높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절차, 변화, 이런 변화를 드러내는 표현, 이 절차, 변화를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서 이 부분을 기점으로 C라는 게 도출됐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통합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땡땡형 인재라고 불러주는 STEAM 들어보셨나요? STEAM. 융합형 인재 해서 우린 지금부터 융합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형, 융합형. 선생님, 뭔가 약간 두 개가 합쳐진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일단 중심화제에서 파생되는까지는 모든 글이 같죠. 여기서 중심 개념어가 3개인데 A 플러스 B는 C 유형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는 가장 이유가 뭐냐면 글 구조 자체가 아까는 뭐 주장에서 근거로 가던가 이런 내용이 많았잖아.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 자, 원인과 결과라는 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원인 A와 B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경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융합형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D다. 이런 식으로 확실해요. 그죠? 근데 통합형은 그냥 A 따로 놓고 B를 따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C가 하나 나오는 게 얘네 두 개가 합쳐지면 C가 나오는데 얘 하나만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얘 하나만 있어도 얘가 안 되고 얘랑 얘를 놓고 봤을 때 말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인에서 A, B, C가 나왔을 때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이 결로 도출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글을 더 공고히, 글의 주장을 더 근고히 하기 위해, 더 신빙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여러 개를 제시한 것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융합형입니다. 얘를 꼭 묶어서 융합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도 이거라는 거죠. 다 묶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주장을, 같은 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알았으면 우리가 제일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이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구분 짓는 게 중요하겠니? 아니요. 얘를 구분 짓는다기보다는 단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다 같은 말이구나. A가 이해 안 됐어도 B랑 C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이해가 되면 이 결과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뭐 어떤 보기를 기준으로 외적 중거를 사고를 하든 다양한 문제풀이를 할 때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다 보니까 융합형일 때는 단계별 접근이 원인 결과 문제 유형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원인과 결과뿐만 아니라 뭔가 또 하나로 묶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얘네들을 하나 놓고 봐도 말이 되고 얘네들을 다 섞어서 믹서기로 갈아도 똑같은 거. 질문이죠, 질문. 자, 우리가 얘들아 질문 뭐는 뭔가요? 뭐는 뭔가요? 뭐는 뭔가요?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의 답변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융합형 지문 어떻게 이해하나요? A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비교형 지문 어떻게 이해하나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분류형 지문 어떻게 이해하나요? 이렇게 세 개가 물어봐요. 그러면 답변 answer로서 뭐가 담길 수 있습니까? 수능 독서 비문학 올 시리즈 읽으세요를 하나로 묶을 수 있잖아요. 오케이? 깨야 홍보죠. 예, 답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질문 답 구조도 원인 결과처럼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질문 답 구조도 얼마든지 융합형 지문에서는 자리매김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에는 결과 원인 결과 인과를 뒤집는 거를 염려해야죠. 우리가 영어에서도 배워요. 인과가 뒤집어져서 정답률이 왜?
지문 구조에서, 지문 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다 나왔거든. 하지만 원인과 결과 순서를 바꿨을 때에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선후성을 기반으로 지문을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석할 때, 선지 분석할 때 이 선지 내용이 지문에서 나 봤어 하면서 정답으로 고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이 아까 통합형은 난이도 상인 게 많이 출제된다 그랬잖아요. 융합형은 한 중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조금 어려워지면 인과관계를 묻는 경우예요. 연쇄형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하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A랑 B를 합해서 C를 나왔으면 D랑 E를 합해서 F가 나오는 그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 즉, 두 개를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놓고 얘네들을 비교시키기도 한다고. 그것도 비교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글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글에 내가 말했다시피 분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두 개까지 하기에는 너무 글이 짧아지면 너희들이 읽기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안 해요. 주로 있잖아. 구조가 세분화될수록 여러분 독해는 쉽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어려울수록 독해가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구조가 어려울수록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이 글이 정말 세밀하게 쪼개진다라는 거잖아. 그 말은 구조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통통 이 긴 글이 세 구조밖에 없어. 이러면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얻어야 되는 정보량 너무 많고 여기서 얻어야 되는 정보량 너무 많고 하잖아요. 정보를 구분지어서 얻어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여러 개로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여러분들의 독해는 더 쉬워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융합형 다음으로써 뭔가 flow,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 change 되는 유형입니다. 즉, 변화형이에요.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지문 구조는 우리 변화형입니다. 자, 변화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변화형은 뭔가 내용 전개 방향에 따라서 쓱쓱쓱 바뀌겠구나. flow가 바뀌는구나. 지금 내용 보시면 노란색이 정의인데 굉장히 다른 유형에 비해 길죠? 한번 같이 잘 읽어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먼저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즉 중심 화제로부터 나오는 변화된 부분을 통시적 관점으로 나열한 경우입니다. 자, 변화된 부분을 통시적 관점, 문학에서도 배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점으로 보는 경우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 화제는 A라고 봤을 때 그 A 내용이 B에 영향을 미치고 B의 내용이 C에 영향을 미치고 C의 내용이 D의 내용이 E에 등으로 나열되는 형태의 지문 유형이에요. 나열되는 형태의 지문 유형. 그래서 이 유형은 지문 전체의 뼈대에 해당되는 구조라기보다는 문장이나 문단 단위로 Y. 그냥 변화니까 내용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냥 쓱쓱쓱 스무스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수능 영어 독해 지문에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읽혀지지만 다 읽고 나서 어머 이게 뭔 내용이지? 라고 생각하는 지문글의 구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글이 너무 잘 그냥 써있어. 분명히 나는 해석하면서 읽었는데 지나고 나면 뭔 내용이야? 그게 뭐라고? 지문 구조가 단순한 구조라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설명할 게 없는 거. 지문 전체의 뼈대에 해당하는 구조라기보다는 문장이나 문단 단위로 제시되는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글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우리가 앞에 4개를 배웠잖아. 하지만 이 변화형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글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형태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가, 나, 다, 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녹여서 읽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이 변화되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태도를 배우는 파트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겨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고요.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면 앞에서 통시적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시간 말이 돼요. 그리고 뭔가를 비교 대조하면서 그 글의 내용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즉, 이 비교 대조라는 건 뭐예요? 비교 대조, 맨 앞에서 배웠던 뭔가 내용을 비교 대조하는 구조잖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내용을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어요. A랑 B랑 비교를 하면서 A 내용이 좀 더 타당하다라는 식으로 글의 내용이 변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뭔가 순서, 변하다 보니까 순서와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유형에서 인과관계 배웠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인과,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어렵게 낼 수도 있겠다 라는 거, 앞에서 배운 내용, 바로 앞에서 배웠던 거 접목시키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나머지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 유형과 결합해서 그 지문 안에 내용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변화형 글이 한 문단 내지는 두 문단 그 지문 내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 변화형은 그냥 스무스하게 변화되는 건데 영어에서는 스무스하게 읽혀지다 보니까 독해하고 나면 다 읽었는데 나는 분명히 제대로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이런 불성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수능 응시를 한다면 이렇게 flow, 아무리 잘 써진 글이라도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그 말은 변화형이잖아요. 제일 쉬운 유형인 겁니다. 이 변화형은 가장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이 변화형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찾나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과정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 거. 뭔가 과정이 되게 길어요. 그러면 이게 과정을 바탕으로 길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정보, 뭔가 특정 정보를 제시하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 진짜 막 학술적이게 굉장히 밀도 있게 전달을 해주려고 한다면 이것도 변화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변화를 하기 이전에 미리 그 글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얘가 이해를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정보를 밀도 있게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케이? 그럴 때 주의사항입니다. 정보를 밀도 있게 전달할 때 굉장히 정보량이 많을 때 하나라도 놓치면 그 뒤에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A, B, C, D, E를 볼 때 C를 놓치면 이 B가 D로 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이해도가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변화형은 그러니까 잘 스무스하다 했잖아. 근데 중간이 날아가 버리면 그 뒤에 내용은 아예 읽었어도 소용이 없어질 만큼 불필요하게 읽은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변화형은 다른 거 주의할 게 없어요. 다만 중간에 흐름이 끊기게 된다면 그 중간 흐름 끊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게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뒷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 설명 여기서 5가지 했습니다. 자,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따라 읽으면서 하세요. 비교형 읽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뭐 배웠습니까? 분류형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뭐 배웠습니까? 세 번째로 통합형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 배웠습니까? 융합형 배웠고 우리 마지막으로 변화형까지 배운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